안녕하십니까. 송상엽 회계사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중급회계를 공부하게 됐는데, 어, 교재는 지금 중급회계 8판으로 할 거예요. 최근에 재무회계 개념체계가 개정이 돼서 중급회계 책을 지금 다시 출간을 했는데, 요 8판은 말이에요. 그동안 1차 시험에 출제됐던 회계사 세무사 시험 문제를 모두 다 정리를 했고, 어떻게 정리를 했냐? 이론 문제는 OX로 정리를 하고, 계산 문제는 단답형으로 이렇게 해서 하여튼 객관식 연습 문제집은 따로 볼 필요 없이 이 중급회계 책으로 그냥 다 해결할 수 있게끔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책 페이지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 그래서 책을 원투로 지금 분권해서 출간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그 참고를 하고, 대신에 객관식 연습책은 볼 필요가 없으니까, 응? 여러분들한테는 더 이로울 수 있다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강의 자체를 어떻게 했냐? 오프라인 강의를 하면서 이거를 찍어서 동영상 강의를 만든 게 아니라, 내가 온라인 전용 강의실, 동영상 전용 강의실에서 온라인 전용으로 동영상 강의를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필요한 내용들은 미리 칠판에 사전에 판서를 했고, 이렇게 되면 눈에 더 쉽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겠다 하는 얘기야. 그래서 그 전에 기존에 오프라인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강의 진행을 하게 되면 답답한 면이 있었는데, 미리 설명할 내용들을 판서를 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기존 오프라인 강의보다는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거기다가 필요한 내용을 다 지금 사전에 판서를 하다 보니까는 강의 시간이 대폭 단축된다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기존 학원가에서의 강의가 어떻게 되냐면, 이론 심화 객관식에서 지금 중급회계 이론하고 그다음 뭐 중급회계 심화반에다가 무슨 객관식에다가 요거 다 합치면 한 400시간 정도 돼. 중급회계 공부하다가 그냥 기절할 정도로 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내가 지금 이걸 이렇게 온라인 전용 강의로 해서 강의를 했더니 한 80시간이면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자, 여기서 여러분들 내가 그러면은 뭐 이론을 빠뜨리긴다든지 뭐 문제풀이를 빠뜨린다든지 그렇게 할 것 같나? 아니야. 특히 나는 말이야, 설명을 할 때 이론 중심보다는 문제 중심으로 설명을 할 것이고, 따라서 지금 책에 있는 이 이론 문제를 제외한 이 계산 문제, 기출 문제는 전부 다 풀어주는 걸로 해서 지금 시간 2시간이 나온 거야. 여러분들이 아마 저 샘플 강의로 해서 올려놓은 거 잠깐 보면 아마 이게 무슨 말하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굳이 여러분들이 지금 뭐 400시간까지 투입하면서 중급회계를 공부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내 생각에는 한 80시간 정도 되면 이론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또 기출문제, 지금까지 출제된 기출문제 모두 다 정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 여러분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고, 자 이제 공부를 하는 방법인데, 여러분들 대부분 다 회계사나 세무사 시험 준비하는 걸로 가정을 하고, 자 이게 어떻게 공부를 할 거냐? 이 회계는 말이야, 말로 해서 될 학문이 아니야. 문제를 하여튼 많이 풀어봐야 돼. 응? 지금 기존에 말이지, 이 강의들이 이론 따로 연습 따로 이런 식의 강의를 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해를 잘 못해. 이 시간을 아예 다 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 무슨 회계하기 어렵다 해가지고 쓸데없이 말이지 시간만 막 질질 빼고 말이지, 이건 멍청한 짓이야. 연습 문제 몇 개 풀면은 금방 이해돼. 이론이라는 게, 회계 이론이라는 거는 하여튼 문제를 풀어가면서 정리를 해야만이 쉽게 이해가 된다 하는 얘기고, 그럼 이제 첫 번째 나랑 공부를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내 설명 잘 듣고 해답
참조해 가면서 문제 푸는 거를 잘 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회계학이 이해 과목이냐 암기 과목이냐 했을 때 처음에는 이해를 해야 되지. 결국은 뭐야? 배우는 거야. 수업 목적의 모든 공부는 다 암기야, 암기.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 공부할 적에는 내가 설명하는 것 자체 잘 듣고 문제 저런 식으로 푸는구나 이렇게 해보란 말이야. 한 뒤에 두 번째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해답을 안 보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돼. 저 도저히 안 된다. 그때만 강의를 참고하면 되는 거야. 이때 해답을 봐버리면은 전혀 연습이 안 돼. 응? 그러니까 첫 번 할 때는 내 설명 잘 듣고 해답 참조하면서 문제 푸는 패턴, 문제 유형, 문제 푸는 요령 이런 것들을 이제 연습한 뒤에 두 번째부터는 스스로 해결을 해. 그다음 내가 이제 요번 책에서 만들어 놓은 게 뭐냐? 필수 예제라고 돼 있는데 이 기존에 나와 있는 계산 문제를 다 풀어내기 힘들어. 다시 또 보라 그러면 엄청 짜증나. 그래서 요 계산 문제의 아주 핵심이 되는 것들, 요것들을 필수 예제로 만들어서 나중에 요 필수 예제만 풀면은 중급액의 기출 문제들이 다 정리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어. 요 필수 예제 수준은 말이야. 세무사 2차 시험 수준 정도 돼. 그래서 이걸 필수 예제를 잘 하면은 세무사 2차 시험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 필수 예제만 봐도 뭐 거의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 없어. 또 회계사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도 이 필수 예제를 기본적으로 정리를 하고 되면 거기다 조금만 더 붙이면은 2차 시험 자체 아주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응?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하고 그다음 내가 기출 문제를 풀어줄 건데 19년, 20년 회계사 세무사 시험 문제를 풀어줄 거야. 예.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이 요렇게 연습해서 이제 기출 문제 풀면은 요런 패턴으로 시험이 나오는구나. 그러면 수험 대비에 전혀 지장이 없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하여튼 공부하는 방법 요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내가 기출 문제까지 풀어줄 거니까 굳이 별도의 객관식 문제집 같은 거는 써볼 필요가 없다는 거. 이걸로 책으로 이 책과 강의로 여러분들 어떤 시험을 준비하든 간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 문제가 지금 이게 우리 강의 자체가 중급회계인데 여러분들 중에 말이야. 성질이 급해가지고 회계 원리도 제대로 공부를 안 하면서 지금 욕심에 말이지 중급회계 해야 되겠다 해서 이 강의 듣는 친구들이 있어. 그래서 내가 학교나 학원에서 강의를 옛날에 할 때게 절대 회계 원리를 무시하면 안 된다. 그러면 중급회계에서 무시당한다들. 그래서 회계 원리가 중요하니까 반드시 제대로 공부를 하고 중급회계를 공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도 말을 안 들어. 응?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낸 게 어떻겠냐. 한 5시간 정도로 회계 원리를 복습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강좌를 만들었어. 여러분들한테 회계 원리 다시 들으라 하면 듣겠어? 안 듣잖아. 그래서 요 중급회계 기초라고 해가지고 회계 원리를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중급회계는 이제 우리 기출문제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이 문제를 풀 때 아주 기본이 되는 기초 테크닉 같은 거, 문제 푸는 스킬이지. 이런 것까지 해서 이 정도만 알면 굳이 회계 원리를 다시 공부를 할 필요는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중에 기초가 부족한 친구들 대상으로 요 중급회계 기초 강좌를 만들었으니까 요거 한번 활용을 해보고 내가 뭐 회계 원리 충분히 공부했다라고 생각한 친구들은 중급회계 바로 공부해도 돼. 하여튼 나랑 같이 해서 지금 요 내가 쓴 책과 이 강의로 중급회계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 목표로 하시는 시험에 도움이 많이 되기를 기대하고 나랑 하여튼 하면서 재밌게 한번 공부를 해보자고. 응? 자, 지금 회계 기초 얘기인데 먼저 이 복식부기 원리라고 돼 있죠. 요 부기라는 말이 장부 기록의 줄임말.
장부 기록에. 지금 이 부기가 나오게 되는 역사부터 얘기하면 복잡한데, 일단 우리 여기서는 사업을 한다고. 조만한 내가 뭐 호프집을 한다든지 음식점을 한다든지 조만한 사업을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하고 요 얘기를 듣는 게 더 좋아요. 자, 우리 사업을 한다고 가정하면 사업하는 목적이, 장사하는 목적이 뭐예요? 돈을 버는 거지. 어? 그래서 일단 이 장부 기록하는 목적은 얼마를 내가 벌었냐 하는 얘기인데, 그거 그거를 한마디로 유식하게 표현하면은 경영 성과를 파악하고 싶다 하는 얘기다. 도대체 내가 사업을 해서 얼마만큼 돈을 벌었느냐 하는 거. 그거는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계산을 하는 거죠. 요것들은 뭐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 다 얘기를 할 수 있어. 자, 우리 수익에는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어요? 매출액. 또 매출액 말고 또 뭐 있을까? 내가 물건 팔아서 지금 갖고 있는 돈을 은행에 넣어놨어. 뭐가 생겨? 이자가 생기지? 그걸 이자 수익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또는 말이야, 업종에 따라서는 이렇게 상품 매매하는 업종도 있지만 무슨 부동산 중개 같은 거 하는 것도 있거든. 그럼 내가 부동산 중개를 하고 중개 수수료 받았어. 그럼 그거 뭐라고 해? 수수료 수익 이렇게. 그러니까 장부를 기록을 할 때 이거를 구구절절히 막 쓰면은 나중에 보기가 불편하니까 그 글자 몇 개로 그냥 뭘 의미하는지 딱 알 수 있게끔 요약해서 쓰는 게 필요한데, 이런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정이라고. 계정. 계정. 영어로는 어카운트다 그러고, 이런 항목들을 계정 또는 계정 과목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항목들을 설정해 놓으면 나중에 보기가 편하거든. 아, 내가 물건 얼마 팔았구나. 내가 은행에 돈 넣어놔서 얼마만큼 이자가 발생했구나. 내가 중개해줘가지고 얼마 수수료 발생했구나, 이렇게. 근데 이제 이 수익 부분인데 이거를 어디다 표시하냐니까는 이쪽 오른쪽에 표시를 하는데, 이 오른쪽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지금 회계학에서는, 복익부에서는 대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른쪽에다 기록하는 걸로. 이게 처음에 부기를 만든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한 약속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2 더하기 3은 5다. 2 곱하기 3은 6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약속이야. 약속. 왜 그러냐 하면 나도 할 말이 없지. 그러니까 수익을 왜 오른쪽에 쓰느냐? 그건 처음 만든 사람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응? 그래서 이때 여기 오른쪽을 대변 이렇게 오른쪽에다가 수익을 기록하는 걸로 했고, 자 이제 수익에서 비용을 빼야 내가 얼마 버는지 지금 알 수 있는 거니까. 그죠? 이 비용에는 어떤 게 있나 보면 일단 제품 원가가 있을 수 있어. 매출 원가. 또 뭐 있어? 우리 종업원 급여 줘야 돼. 급여, 인건비, 또 광고 선전비도 있고. 집세 나가야 되거든. 집세를 우리가 이 회계학에서는 임차료 이렇게 돼. 또 내가 돈이 없으니까 은행이나 다른 사람한테 돈을 꿨어. 그렇게 해서 돈을 빌린 대가로 주는 거. 우리 그걸 보고 이자 비용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요 나가 지출된 요 비용들을 여기도 마찬가지 그 성격에 맞춰서 글자 몇 글자로 그냥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걸 아까 얘기했듯이 이걸 계정 과목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도 요 비용을 왼쪽에다 이렇게 쓰는데 이 왼쪽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차변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응? 그래서 이게 여기 북이 맞는 사람이 자, 네 지금 사업을 하는데 네 사업하는 네
돈 얼마 벌었는지 알고 싶지 않냐 이거야. 그럼 그렇게 기록을 하려면 이렇게 해봐라 이거야. 오른쪽에다가 수익 항목 네가 번 거 한번 쭉 써보고 왼쪽에다가 지출한 거 쭉 써보고 자 요게 숫자를 내가 가상 숫자를 해서 이게 100이야. 요게 80이야. 그럼 얼마 벌었어? 20만큼 벌었다 이거.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단기 순이익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죠? 얼마 벌었고 얼마 나갔고 차액이 요만큼 벌었다. 그래서 이걸 표현을 단기 순이익이 이렇게. 요게 이제 이 장부 기록한 첫 번째 목적이야. 도대체 사업을 해서 내가 얼마 벌었느냐 하는 걸.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면 우리가 돈을 얼마 벌었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그래서 내 재산이 얼마냐 그 말이야. 예를 봐. 올해 5억을 벌었어. 근데 내 재산이 마이너스야. 어? 그러면 올해 5억 버는 것보다 뭐 많이 벌었겠지만 재산이 마이너스야. 옛날에 뭐 부도 나가지고 뭐 어디 잘못돼서 말이지. 지금 재산이 지금 빈털터리거든. 어? 5억을 벌었는데 마이너스 20억이야. 그러니까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재산이 얼마냐고. 이 재산 상태를 파악하는 재산 상태를 한번 얼마인지 알아보자 해서 나온 게 지금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거거든. 자, 요걸 지금 현재 내 재산 상태를 파악을 하는데 요거 하는데 요게 이해하기가 좀 힘든 게 내 재산도 있고 부채도 있고 막 이 재산하고 부채하고 막 뒤섞여갖고 헷갈리는 거라. 그러니까 처음에 회계학 공부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요 재무상태표 작성하는 게 헷갈리는 거예요. 손익계산서는 수익에서 비용 빼면 다 알아. 근데 네 재산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복식부기를 만든 사람은 이게 어떻게 해놨냐면은 재산 목록을 알기 쉽게 한번 해보자 해서 한 게 왼쪽에다가 네가 가지고 있는 자산 다 써라 이거 다.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쓰고 오른쪽에다가 네가 갚아야 될 부채 한번 써보라. 그 나머지가 네 순재산이다. 응?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집을 한 채를 갖고 있는데 이게 10억짜리야. 근데 이 집 사면서 내가 3억만큼 은행에서 빌렸어. 그럼 내 순재산이 얼마야? 7억이. 이거를 다른 말로 다시 거꾸로 내가 지금 현재 7억을 갖고 있어. 은행에서 3억을 꿨어. 그래서 10억짜리 아파트를 샀어. 같은 얘기로. 근데 이 순환 자체가 헷갈려 버려요, 여기서. 그래서 이게 재산 상태 파악할 적에 일단 왼쪽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전체를 쫙 재산 목록을 쓰는 거야. 그렇게 하고 오른쪽에 내가 갚아야 될 거 빼면 나머지가 내 순재산이다 하는 얘기라. 그래서 지금 요 재무상태표 그릴 때 지금 포맷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기억을 해보고 요 자산을 보고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총재산이다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총재산 요 자본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재산, 순자산 이렇게도 얘기하는 순재산, 순자산 이렇게. 자 여기 자산 리스트를 한번 보면 이런 게 뭐가 있나? 자 내가 현금 있어? 또 은행에 내가 돈 넣어놓은 거 있어? 예금 있고 또 뭐가 있어? 물론 우리 생각에 또 토지, 부동산, 건물, 비품 또 뭐 기계장치도 있을 수 있고 자 내가 다른 사람한테 돈 받을 게 있어. 채권. 또 내가 물건을 팔려고 물건을 미리 사왔어. 상품, 제품 이런 것들. 우리가 일반적인 사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현금, 예금, 토지, 건물 뭐 이 정도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되겠지. 근데 이제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비품도 필요하겠고, 비품이라는 게 뭐 이런 책걸상이나 무슨 뭐 가구 같은 것들, 뭐 기계장치, 응? 근데 일반적으로 요 채권은 일반 친구들한테 뭐 받을 돈도 있겠지만은 사업을 하다 보면은 요 채권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내가 물건을 팔아서 외상으로 팔아서 생긴 채권 그걸 보고 뭐라고 하나 매출 채권 이렇게 얘기하는. 여기 지금 내가 써놨는데 매출 채권 이렇게. 응? 그러니까 채권도 말이야 이제 이거를 체계적으로 기록을 하다 보면 나중에 보겠지만은 그냥 내 친구한테 꽂았을 때는 대여금 이렇게 하는 거야. 친구한테 꽂았을 때. 내가 물건 팔아서 내가 받을 돈은 매출 채권 이렇게 하는. 그럼 나중에 그냥 채권이라고 해놓은 것보다 대여금 이렇게 해놓은 거하고 또 매출 채권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얼마 내가 누구한테 얼마 꽂았다. 내가 물건을 외상으로 얼마에 팔았다 하는 거 금방 확인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어.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 하여튼 리스트를 쭉 쓰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게 보고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알아보기 쉽게 쓰면 되는데 이건 뭐 정해진 건 아니라 지금 현재 학자들이 자주 쓰는 계정 과목 또는 우리 지금 현재 회계 실무에서 쓰는 그런 계정 과목 위주로 내가 쭉 한번 써본 거라. 자, 이게 이제 총 재산이 되는 거고 총 재산 이 자산을 왼쪽에 써라 그래서 이게 차변에 지금 다 기록을 했더니 그다음 이제 오른쪽에 말이야 내가 갚아야 될 부채인데 대표적인 게 차입금이지. 내가 은행에서 돈을 꽂다든지 또는 다른 사람한테 돈을 꽂다든지 은행에서 꽂나 친구한테 꽂나 똑같은 차입금이야. 또 여기 있지 대표적인 게 매입 채무인데 내가 지금 물건을 외상으로 사왔어. 외상으로. 매입 채무 이게 뭐니? 대여금의 반대말 뭐야? 차입금. 내가 외상으로 물건 팔아서 발생된 채권, 매출 채권, 외상으로 물건을 사왔을 때 매입 채무. 하여튼 요 용어 지금 생소한 용어들 막 튀어나오는데 잘 기억을 해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본인데 자본금. 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총 재산에서 부채를 뺀 게 내 순재산인데, 자, 이거를 거꾸로 이렇게 해보자. 자, 내가 처음에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출자를 해야 돼. 어? 내가 1억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다 생각을 해. 그거를 이제 처음에 시작한 출자한 자본을 보고 자본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 근데 그 뒤로 내가 5천만 원 벌었어. 말? 내가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1억이었는데 올해 보니까 5천 벌었거든. 그럼 내 재산이 얼마야? 1억 5천이지. 이거를 어떻게 표시하냐 하면은 처음에 출자한 자본은 자본금이라고 얘기하고 그 뒤로 벌어들인 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이익잉여금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투자한 거하고 그 뒤에 벌어들인 거하고 그걸 구분을 해놓으면은 내 재산이 하여튼 1억 5천인데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1억 그 뒤로 벌어들인 게 5천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요 현재 재산 상태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나타내는 표, 재무 상태표다 하는 얘기. 그래서 왼쪽에 총 재산, 자산 리스트를 쭉 쓰고 오른쪽에 부채, 나머지가 순재산이다. 근데 이 순재산 쓸 때 내가 초기에 사업하기 위해서 투자한 돈, 그 뒤에 벌어들인 돈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했는데 이 용어들이 처음에는 익숙지가 않아. 괜찮아요. 이게 자주 보면서 이제 익히면 되는 거니까는. 자, 여기서 한 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이 사람이 만들 때 말이야. 요 복식부기를 만든 사람이
요렇게 하라고 그랬거든. 자산을 왼쪽에 쓰라 그래서 차변에 부채 자본을 오른쪽에 쓰라 그랬거든. 자, 이렇게 쓰는데 문제가 요 자본을 한번 봐. 내 지금 재산이지. 근데 내 수익이 발생했으면 내 재산이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수익하고 자본은 같은 방향에 서 있어. 비용이 발생했으면 내 재산이 감소하네. 반대쪽으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자, 이게 복식부기 원리라 자산부채 자본 수익비용인데, 자, 우리가 기록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증가했으면 그쪽에 쓰면 돼. 감소했으면 반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산이 증가하면 차변에 쓰는 거 왼쪽에. 장사하다 보면 내 자산이 감소할 수가 있어? 감소할 수 있는데 그거는 반대로 대변 오른쪽에 쓰는 거야. 응? 마찬가지. 부채가 증가했어. 부채를 대변에 쓰는 거고 감소하면 왼쪽에 쓰는 거. 자본이 증가했어. 오른쪽에 쓰는 거. 자본이 감소했어. 왼쪽에 쓰는 거. 이게 기록하는 원리라. 그래서 이게 지금 장부 기록을 할 때 우리가 가계부 같은 거 쓴다 해요. 내가 부모님한테 10만 원 받았는데 그 뒤에 뭐 어쩌고 쓰고 뭐 이러고 썼다 이거야. 또 삼촌한테 얼마 용돈 받았는데 또 어쩌고 저쩌고 썼다. 이렇게 쭉 한 줄로 기록해 버린 걸 보고 단식부기라고. 근데 지금 이 복식부기를 만들어 놓은 사람이 이게 양쪽으로 기록하자 해서 지금 왼쪽에 차변에 자산, 비용, 오른쪽에 부채, 자본, 수익 이렇게 기록을 하자 하는 얘기야. 이것만 기억을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벌어지는 모든 경제 현상을 이 5글자로 전부 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나는 그래서 이 복식부기를 만든 사람이 어마어마한 천재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이건 인류 발명품 최고의 발명품 세 손가락 안에 꼽을 그런 위대한 작품이다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하면서 말이지 요 포맷 가지고 그 발생되는 것들을 기록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확인해봐. 신기해. 하여튼 자 왼쪽이 차변 자산 비용에 오른쪽이 부채 자본 수익 대변이라고 한다는 거. 옛날에 말에 재무상태표를 대차대조표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대차대조표. 지금은 이제 재무상태표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금방 이제 우리 했던 거를 내가 지금 이 아주 간단한 사례 있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공부 가르치려고 요 간단한 예를 몇 개 들어놨어. 그럼 이 거래 가지고 여기다가 옮겨서 말이야. 요 우리가 손익계산서랑 재무상태표가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자고. 자, 처음에 지금 이 1번 거래가 어떤 거냐면 현금 500원, 자본금 500원. 자, 500 가지고 내가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500 가지고. 그러면 현금은 뭐냐? 내 재산이지, 현금. 내 재산이니까 이쪽에 쓰는 거라. 자, 내가 쓴다. 현금 500. 그리고 이제 출자해서 처음 이제 사업 스타트 한 거야. 자본금 500.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처음 이제 기록을 한 거야. 이제 장사하자 이거야. 응? 현금. 자본금이니까 500. 이렇게. 자, 그 다음에 500 갖고는 사업 못 해. 그래서 500만큼을 은행에서 또 꿨어. 꿨어. 그러면 현금이 500 하니까 1000원이 되네. 그렇지? 그렇게 하고 여기에 차입금해서 500 차입금 500 이렇게 되네.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1000원이야.
천원인데 500원은 내 은행에서 꾼 거고 나머지 500원이 내가 최초에 투자한 금액이야. 아시겠지? 여기까지. 요 1번 지금 이상 처음에 이제 내가 돈을 모집한 거야. 응? 모집했던.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했냐? 비품을 샀네? 비품 600원어치 샀거야. 자, 비품을 샀다라고 했을 때, 저거를, 이렇게 지금 모양을 기록을 했거든? 차변의 비품, 대변의 현금 이렇게 했어. 왜 그랬냐? 봐. 비품을 사면 비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어. 대신에 현금이라는 내 재산이 감소했어. 아까 내가 방향이 이 자산이 증가하면 그 방향에 서는 거예요, 왼쪽에. 근데 감소했으면 다른 방향에 서는 거예요, 이렇게. 예? 자, 이걸 저 거래를 갖고 내가 그대로 내가 메모를 하면 이렇게 돼. 비품 600이야. 비품 600. 대신에 현금이 1000원에서 얼마로 줄어? 400으로 줄잖아요. 600이 감소됐으니까 내가 여기서 바로 그냥 써버린 거야. 여기다가 400 이렇게. 응? 똑같아. 지금 1000원인데 현금 600원이 비품 600원으로 바뀐 것 뿐이야. 이거를 지금 내가 여기 이렇게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해서 기록을 했는데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거를 붕괴라고 얘기를 해. 붕괴라는 표현은 쪽발이 말이야. 이게 분석한다는 거야. 분석한다. 뭘 분석하느냐? 봐. 거래를 분석을 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업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거래들이 발생이 돼. 그럼 과연 이 거래로 인해서 내 재산이 어떻게 변화가 됐느냐? 그거를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분명히 봐. 내가 500원 출자했어. 아, 현금 500원, 자본금 500원. 자산이 500원 증가하고 자본금이 500원 증가하고. 현금 500원, 차입금 500원. 아, 현금 500원 증가하고 부채가 500원 증가하고.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는 거야. 분석을 하는데 이게 복식북이다 보니까 한쪽 편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양쪽을 다 생각을 해야 돼. 비품을 구입을 해서 비품이 증가했지만 현금이 감소했어. 아, 그럼 비품은 증가하고 현금은 감소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분석을 하는 거야. 회계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분계하는 거래를 분석하는 거야. 근데 하는 요령은 똑같아. 자산부채, 자본, 수익병 요 포맷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면 되는 거야. 응? 자, 여기 요 3번 사항 보고 어떤 느낌? 상품을 사왔네. 그런데 100원은 외상으로 사오. 100원은 현금 줬네. 이해하겠어요? 자, 이거 그대로 옮겨보면 어떻게 되냐? 아, 여기다 하다 상품 200이네. 응? 상품 200 대신에 자, 상품 200이 증가했는데 매입 채무. 자, 이 100원은 외상으로 했고 100원은 현금이 감소하네. 그 현금이 400이 아니라 이제 얼마가 되는 거야? 300이 되는 거지. 이렇게. 응? 상품이 증가했지만 100원만큼 부채가 증가했고 매입 채무 발생했고 그다음에 현금이 감소했고 이렇게. 요 거래를 보면 물건을 500원에 팔았네. 매출했네. 팔았어. 근데 현금을 300원 받고 외상으로 200원만큼 팔았네. 예. 자, 요 거래 그대로 옮겨 적으면 물건 팔았어? 물건 팔았으면 수익이 발생이 됐네. 자, 수익이 발생이 되면서 매출이 발생이 되면서 내 현금은 300만큼 늘었고 그리고 매출 채권 해서 200만큼 매출 500이 늘었고 현금 300
채권 200. 여기서 여기까지 봐서 여러분들 그 생각 들어요. 아, 이게 차변에 기록하는 거하고 대변에 기록하는 게 똑같네? 같아야 돼. 그래야 기록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왼쪽 기록한 거하고 오른쪽 기록한 거.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얘기해요. 기록을 할 때 반드시 왼쪽 기록하는 거하고 오른쪽 기록하는 거하고 일치하게끔 기록을 해야 돼. 그러니까 분계를 하다 보면은 자기 검증이 돼. 대차가 안 맞으면 내가 기록 어디가 잘못된 거야. 대차가 맞으면 제대로 된 거네. 이거를 기록을 할 때 반드시 이게 확인을 할 수 있게끔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응? 자, 이렇게 했는데 물건을 500원어치 팔았거든. 근데 물건을 파는 건 좋은데 이거 팔면은 내 재산이 감소하는 거예요. 원가가. 내가 상품을 줬으니까. 응? 상품을 주고 돈을 500원 받았단 말이에요. 물론 뭐 200원은 채권이지만. 그러니까 100원짜리 주고 500원을 받았지. 사업이라는 게 응? 내가 100원어치 사와서 500원에 팔아서 남겨먹는 게 사업이니까. 그러면은 요게 이제 기업의 가장 중요한 활동이지. 매출 매입하는 거예요. 이 물건 파는 게. 그래서 지금 원가가 100원인 게 밝혀졌어. 그러면은 여기다가 매출 원가 100원. 자, 이쪽 비용이 이게 자산 비용은 왼쪽이라 매출원가 비용하고 요 매출원가가 발생이 됐다는 거는 상품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라 상품이 200이 아니고 이제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이 되는 거지 이렇게. 음. 그래서 요거 물건 판매할 때게 요거 주의의 반이 앞에 거는 분계가 하나로 끝나는데 얘는 물건을 팔게 되면은 분계가 둘로 나오는 거예요. 매출 나오고 매출원가 나오고. 내가 100원어치 물건을 팔았으니까 100원어치 물건이 빠져나가는 거나 그리고 현금 500원만큼 요 채권 또 200원하고 해서 하여튼 매출 500원이 발생이 된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냐? 내가 은행에서 돈을 꿨거든. 응? 500만큼 꿨어? 그러면은 이자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이자 비용에서 여기 이자 비용 50원. 이자 비용 50원 하고 현금이 줄어들었네. 현금이 600원이 아니라 이제 얼마로 줄어들어? 550원으로 줄어드네. 그죠? 550원. 자, 이 기록하는 걸 이게 왼쪽에 자산 비용, 오른쪽에 부채 자본 수익 감소되면 반대쪽으로 간다는 걸 그렇게 해서 거래가 발생이 되면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분석을 해서 요거를 이렇게 기록을 해 놓는 건데 자, 이게 마지막에 이제 좀 어려운 거 한번 해보자. 지금 감가상각비라는 게 나왔거든? 자, 내가 지금 비품을 600원어치 샀어. 비품을 샀는데, 이 비품은 내용연수가 있거든? 수명이 있어. 자, 이 비품의 내용연수가 3년이래. 그럼 3년 지나면은 얘는 쓸 수가 없는 거라. 그러면 요 비품은 3년 지나면 또 사야 되거든? 자, 이거 저 비품이라고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저만한 제과점을 한다 생각을 해. 내가 이 제빵기를 하나 사서 3년 동안 지금 제과점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요 제빵기는 3년 동안 내가 수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한 금액이고, 3년이 지나면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요 비품은 3년 동안에 비용으로 처리를 해줘야 돼. 자, 내가 택시 영업을 한다 생각을 해봐. 이 택시를
600만 원 주고 샀어. 근데 3년이 지나면 이 택시는 이제 수명이 다 한 거야. 그러면 이 600만 원은 3년 동안 택시 영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한 거야. 3년 동안의 비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유형자산을, 비품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가치가 없어지니까 그거를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거라.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감가상각비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은 말이지, 각종 기계장치나 비품이나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하는데 요게 수명이 있거든. 3년이다. 그러면은 3년 동안 비용으로 처리를 해줘야 돼. 내용연수가 5년이다. 그러면은 5년 동안 또 비용으로 처리해줘야 되는 거야. 이처럼 요 건물, 비품, 기계장치 이런 자산들이 한정된 수명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쓰면은 더 이상 쓸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거를 비용으로 인식을 하는 걸 감가상각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그래서 감가상각비 200 이렇게 되면, 자, 비품이 200원만큼 가치가 감소돼서, 그러니까 비품 가격이 600원이 아니라 이제 얼마가 되는 거예요? 4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계라든지 이렇게 사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계가 몇 년 지나면 돈 못 써. 그럼 이 기계 값을 그 쓰는 기간 동안 비용으로 다 떨어야 돼. 이걸 보고 감가상각비다 표현을 하는 거고, 감가상각비 200 했는데 그러면 이 비품이 600이 아니라 400으로 줄은 거지. 이렇게 3년 동안 매년 이렇게 줄어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내가 지금 가정을 비품이 3년이다라고 해서 지금 얘기를 한 거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이 끝났는데 요때, 자, 요걸 한번 숫자를 한번 맞춰보자고. 자, 우리 다 기록을 했는데 여기 봐. 수익이 500이고 비용이 얼마냐면 매출원가, 이자 비용, 감가상각비에서 총 얼마? 350이거든. 얼마 차이 나냐면은 150이 차이가 나. 그래서 올해 본 게 얼마냐? 150이다. 그러면 지금 재무상태표로 다시 와서, 자, 이거 보면 요 차변에 말이에요. 이 차변에 자산이 550, 400, 100, 200 하니까 이게 700이니까 1250이 되네. 요게 1250. 그러면 내 총 재산이 1250인데 지금 부채로 확인된 게 얼마냐면 600이거든? 그럼 내 재산은 얼마야? 내 손재산 650이거든. 650. 내 재산이 650이야. 아, 내가 처음에 사업을 할 때 얼마로 시작을 했냐면 500에 시작을 했는데 기말에 보니까 말이야. 연말에 보니까 내 재산이 650으로 늘었네. 이게 왜 늘었지? 150만큼 번 거야. 응?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쓰느냐? 여기다가 단기 순이익 해도 돼. 단기 순이익 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내가 장사해서 벌었다. 여기 이익여금 대신에 단기 순이익 해도 되는 거다. 같은 이 단기 순이익이 계속 누적이 되면 그게 이익여금이라 생각하면 돼. 단기 순이익의 누적치라 이거는 올해 첫 해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1250이라는 숫자가 나오네. 응? 이해하시겠어? 여기 보기 원리야 이게. 머릿속에 다른 건 다 까먹어도 장부 기록하는 목적은 경영성과 내가 돈 얼마 벌었느냐, 그래서 현재 내 재산이 얼마냐, 그 기록하는 방법이 왼쪽에 자산 비용, 오른쪽에 부채 자본 수익 이렇게 기록하고 감소되면은 반대쪽으로 간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냐. 그 뒤에 이어지는 얘기는 잠깐 쉬었다 하지.